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곳은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두드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랑 함께할 수업은 두드림 적정기술연구소고요. 저는 이곳에서 환경 강사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하는 신숙희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기후변화와 대응하는 적정기술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기후변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이 기후변화와 적정기술. 적정기술은 또 무엇이지? 하며 선생님이랑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크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와 적정기술과의 관계를 알아볼 예정이에요. 기후변화는 들어봤는데 이게 적정기술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다양한 기후변화의 사례들을 알아볼 예정이에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약 5개의 사례들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세 번째는 적정기술과 직업의 세계. 적정기술, 직업?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걸 우린 지구온난화라고 부르지요. 실제 지구의 온도는 약 15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북극과 남극은 매우 춥고 아프리카와 열대지방은 매우 덥지만 지구를 전체적인 기온의 평균으로 재면 약 15도 정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는 지구를 점점점 뜨겁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기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어요. 현재까지는 약 0.8도에서 1도 정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큰 온도는 아니지만 지구의 기후를 바꾸기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도 기후는 약간씩 변하기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면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던가 아니면 큰 산불이 있다던가 혹은 태양의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약간의 기후들이 변하긴 했지만 요즘에는 이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진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고 또 변화가 된다면 굉장히 심하고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 걸 요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급격하게 기후 변화가 되면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상 기후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재작년 2018년도 혹시 기억하나요? 아마 어떤 학생들은 그때 굉장히 더웠지라고 기억을 할 거예요. 네, 2018년도는 우리나라에서 기상을 관측한 이래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실제 34도 이상의 온도가 지속되는 걸 우리는 폭염이라고 보는데요. 약 30년 동안 평균을 해봤더니 실제 폭염 일수는 약 9.8일이었는데 이 2018년도에는 약 한 달간이 폭염이 지속되었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 우리는 열대야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열대야 현상도 약 17일, 2주 넘게 지속되었어요. 그럼 2020년, 작년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작년은 기상 관측사상 가장 긴 장마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20일 정도에서 그쳤던 장마 일수가 작년에는 약 54일, 굉장히 길었죠. 약 한 달 반 가까이가 장마라는 비가 계속 자주 내리는 시기가 있었어요. 약 686mm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록사상 2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은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많은 곳이 홍수 피해를 입었던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데 그럼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요? 혹시 코알라로 유명한 나라 아시나요? 네, 호주입니다.
이 호주는 2019년 가을부터 2020년 봄까지 산불이 났던 굉장히 힘든 해로 기록되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가 탔냐면 우리나라 면적의 약 85% 정도의 수준이 모두 불탔다고 합니다. 이 넓은 곳에 살고 있는 이 많은 숲들이 무려 가을, 겨울, 봄이 이어지는 이 세 개의 계절 동안 계속 꺼지지 않고 불에 탔던 거죠. 이곳에서 숲속이나 혹은 이렇게 산불이 났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당연히 다른 곳으로 이주했고요. 숲속에 살고 있던 많은 동물들 또 혹은 식물들은 많이 타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어떤 과학자가 계산을 해봤더니 약 12억 7천여 마리가 불에 타서 죽었다고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알라와 같은 동물뿐만 아니라 곤충들, 그리고 미생물들,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이 이렇게 다 포함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또 대기 중으로 방출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주뿐만 아니라 또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폭염이 왔다면 이 유럽은 2019년도에 폭염이 닥쳤어요. 프랑스의 베라 지역이라는 곳에서는 무려 46도를 기록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낮에 활동은 당연히 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더위가 지속되는 바람에 가뭄이 심화됐습니다. 원체 유럽이라는 나라가 약간 가뭄에 취약하기도 한데요. 이해 2019년도에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더위가 이어져서 사람들이 먹어야 할 식량 생산에도 차질이 빚을 만큼 굉장히 더웠던 해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앞서 봤던 우리나라 혹은 호주, 유럽에서 같이 이런 이상기후들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도 영향을 받겠죠. 크게 우리나라와 같은 계절풍 기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홍수 피해를 자주 겪게 되고요. 유럽이나 아프리카 사막 같은 이런 곳은 건조 피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같은 홍수가 나더라도 당연히 더 많은 홍수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해안 저지대라고 하는데요. 해안 저지대라는 곳은 해안선에 붙어 있으면서 낮은 지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예를 들면 만조 기간, 그러니까 바닷물이 조금 올라오는 기간이죠.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오는 기간에는 도로가 물에 잠기고 거꾸로 역류하는 거죠, 바닷물이.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홍수 피해처럼 물이 잠기거나 물로 인해서 삶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태풍이 오거나 하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빨리 물이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고여있는 현상들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보금자리로 찾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와 같은 곳, 호주, 중국 내륙가 봤던 유럽과 같은 곳은 사막화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물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식량도 감소하지만 이렇게 요즘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도 많이 증가한다고 해요.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감염병들이 많이 증가해서 실제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질병에도 노출된다고 합니다. 가뭄이 증가하면 사막화도 진행되지만 또 불이 나면 쉽게 꺼지지 않는 아까 호주와 같은 그런 사례들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겪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부를 환경난민 혹은 기후난민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환경난민은 그야말로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생겨나는 난민을 말하고요. 기후난민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난민들을 이야기해요. 난민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살고 있는 터전에서 살지 못하고 예를 들면 아까 말한 환경 파괴 혹은 자연재해, 기후재해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던 터전에서 떠나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 홍수 피해가 나면 이주민이 생기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잠깐이라도 피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는 잠깐이지만 실제로 투발루라는 곳이나 어떤 다른 선생님이 지금 얘기할 몽골,
방글라데시 사는 일부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지역으로 완전히 이주해야 되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태학적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몽골 지역을 들 수 있어요. 이 몽골 지역엔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현상이 최근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많은 몽골의 특성상 키우는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가축들이 목에 말라서 죽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가축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역시나 사람도 마찬가지로 거주하기 힘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막화가 되어 있는 원래 잘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환경 문제가 발견됐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수도인 울란바토르라는 도시로 이주했는데 실제로 계획된 인구 규모보다 약 3배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난방으로 인한 공기 오염이에요. 대부분 게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석탄이라든지 무연탄 이런 것들을 태워서 난방을 하는데 원래 살고 있던 지역에서 떠나왔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혹은 연기가 많이 나오는 유연탄이라는 그런 석탄을 태우거나 해서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도 해치지만 주변의 공기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몽골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됐고요. 방글라데시라는 곳에서는 실제로 해수면이 상승해서 살고 있는 섬에 다 많은 곳이 잠기고 있다고 해요. 쿠투브디아라는 섬은 약 85%가 물에 잠겨서 이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섬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약 100만 명의 이주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한 섬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에 있는 약 17%의 섬들이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겠죠. 그럼 이주에서도 그곳에서도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이 적정 기술이라는 게 이제 이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적정 기술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적정 기술이라 하는 것은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 공동체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인 조건을 골고루 고려해서 고안된 기술을 말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살고 있는 삶의 질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기술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러한 기술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겁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환경,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환경, 예를 들면 종교와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환경적인 환경, 예를 들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물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환경적인 면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정 기술은 과거에는 주로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약 뭐라고 불렀냐면 소외된 90%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술이라고 불렀는데 최근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자연재해 혹은 기후재해 혹은 환경적인 파괴로 인해서 생기는 난민들 이러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생기는 사람들의 도와주기 위해서 그 역할이 확장되었다고 해요. 선진국인 나라에서도 이 적정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예를 들면 홍수가 난 이재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곳을 제공한다든지 또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이라는 곳에선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파괴됨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화재가 일어나는 많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는 적정 기술이라고 부르기로 확대가 됐어요. 그럼 이 적정 기술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 기술은 사람의 필요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우리가 가령 휴대폰이라는
기술, 휴대폰을 만드는 기술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이 휴대폰은 사람들이 지금은 꼭 필요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지만 먼저 내가 필요해서 생긴 게 아니라 한 기업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걸 한번 써보세요 하고 보여준 기술인 거죠.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적정 기술은 누군가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술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적정 기술의 시작점입니다. 즉, 내가 살면서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개발된 거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는 적정 기술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특별히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자원이어야 하는지, 또 현지의 상황이나 그 주변의 환경에 적합한지,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이 기술로 개발된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개선을 하거나 혹은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되는 게 적정 기술입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여드린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쉽게도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사례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물의 영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라믹 도자기 필터라는 걸 개발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 세라믹 도자기 필터는 에서부터 사용하던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현재에 와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서 보급되게 된 거죠. 캄보디아 농촌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열의 4명 정도가 깨끗한 식수를 마시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고여있는 물을 마시거나 강물에서 바로 컵으로 떠서 마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 물들이 보기에는 아주 더러워 보이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세균 혹은 많은 바이러스 등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인성 질병에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물을 깨끗하게 정수할 수 있는 정수기가 필요한데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정수기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세라믹 도자기 필터를 만들었어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진흙과 완격, 껍질 있죠? 그걸 같이 반죽을 한 다음에 매우 높은 800도 이상의 온도로 구우면 토기가 되는데요. 그렇게 800도 이상의 온도의 동시에 안에 있는 완겨가 타서 사라진다고 해요. 그러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공기층, 구멍들이 생기겠죠. 그럼 옆에 사진을 보는 것처럼 밑에 깨끗한 물을 받칠 수 있는 통을 놓고 그 위에 세라믹 도자기 필터를 꽉 끼운 다음에 그 사이에 물을 부어주면 이 도자기 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물들은 깨끗한 물로 정수가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그런데 효과는 굉장히 좋아서 약 99%의 미생물이 제거되고 1시간에 약 2리터 정도의 물이 정수가 된다고 하니까 충분히 한 가정에서 마실 물들을 정수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수기 통해서 식수도 해결하고요. 만드는 과정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고 유통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현지의 문화를 고려하고 주변에서 잘 쉽게 구할 수 있는지도 생각하고 또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고려된 적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적정 기술 1호 제품이에요. G세이버라고 하는 물건인데요. 이 물건은 우리나라의 굿네이버스,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개발협력단이 함께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사려졌던 몽골 이야기 혹시 기억하나요? 게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난방을 하기 위해서 석탄을 때운다고 했죠. 그런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난방을 썼던 난로가 굉장히 효율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석탄을 태워도 그 열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또 금방 타버려서 많은 양의 석탄을 태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G세이버라는 물건을 난로 위에 올려만 두면 실제로 여러분도 혹시 거꾸로 타는 보일러 들어본 적 있나요? 열이
다시 반복되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보관하고 있는 추결이라고 하죠. 열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물건이에요. 그래서 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난로에 이 물건, G7라는 것들을 올려놓기만 하면 기존에 썼던 난방, 그러니까 무연탄, 유연탄을 조금만 넣어도 오랫동안 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난방비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살고 있던 사람들도 그 적게 태우니까 연기도 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분들에게 우선 적게 태우니까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었고요. 또 그만큼 연기도 적게 나오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기질, 실내 공기질이 좋아졌고 실제로 이 기구를 통해서 태우면 굉장히 연소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배출되는 공기에도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서 실제 이 주변 일대의 공기질의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G세이버라는 제품도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 사는 몽골 사람들이 직접 만들고 유통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서 스스로 개선하고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이 적정 기술이 몽골에서 지금도 굉장히 잘 사용되고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좋은 소식이죠. 자, 세 번째로는 생활과 관련된 물건이에요. 자라나는 신발이라고 하는 Shoe That Grows라고 하는데요. 신발을 개발한 사람은 켄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자원봉사로 케냐를 갔는데 케냐에 살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구멍 뚫린 신발을 신고 있어요. 혹은 신발을 신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구멍 뚫린 신발을 신고 있는가 했더니 우리 자라날 때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겠죠? 네,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자라나는 속도가 빠르니까 신발도 자주자주 바꿔줘야 돼요. 신발의 크기가 계속 커져야 하죠. 그런데 자주 신발을 구입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네, 작은 신발을 그냥 앞에 구멍을 내서 신고 다녔던 거죠. 그걸 안타깝게 여긴 이 켄톤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서 고민을 했어요. 한 5년 정도 꾸준히 신을 수 있는 신발을 개발해서 제공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신발은 하나의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발이 아니고요. 앞쪽 그리고 양쪽 옆으로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발에 맞게끔 그 구멍에 맞춰서 구멍을 늘렸다 혹은 줄였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사면 오래 신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재질들을 연구해서 한 5년 정도는 신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자라나는 신발은 마찬가지로 케냐에서 직접 만들어서 보급되게끔 의 공장을 케냐에 지어서 케냐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이 자라나는 신발 덕분에 아이들은 맨발로 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어서 발로 오염돼서 걸릴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만들면서 생산, 유통, 소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해요. 잠깐 지켜봤는데 그곳에서 고안된 굉장히 멋진 신발인 거죠. 자, 이번에는 의료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여성분은 주바이다 바이라는 인도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시골에 있는 농촌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분은 의료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이를 출산하는 걸 도와주는 조산사 분이랑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아이를 낳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출산할 때는 어떤 도구를 쓰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낫을 보여주면서 이 도구로 아이의 탯줄을 자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 모습을 본 걸 너무나 놀라서 다시 돌아와서 고민을 했다고 해요. 좀 더 위생적인 도구를 제공해주면 어떨까? 아이를 낳을 때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젠마 키트라고 합니다. 이 젠마 키트는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출산을 할 때 병원이나 의료시설이 좋은 곳에 가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도중에 죽는 산모가 생기거나 혹은 병에 걸린 산모가 굉장히 적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주변의 농촌 지역에서는 실제로 병원까지 가지 못하고 집에서 출산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고 또 혹은 혼자 출산하는데 다양한 의료 기기가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 중에 많은 세균에 감염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키트를 만들었는데 이 키트 안에는 아주 소독이 잘 되어 있는 칼과 그 다음에 출산할 때 나오는 많은 그런 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패드, 그리고 아이를 잘 감싸서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천, 이런 것들을 잘 준비되어서 하나의 키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격도 비싸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0원 정도 되는 수준으로 가격을 굉장히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젠마 키트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60만 명의 산모들에게 보급이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위생적인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인도 자체 내에서 만들어져서 특별히 이 젠마 키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하는 그런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 적정 기술의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플랫폼 사업 한번 적정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기술이라고 했는데 무슨 플랫폼이랑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들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앱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단체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이 플랫폼이라는 것도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허니비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플랫폼은요. 아닐 쿠마르 굽타라는 인도 교수님이 만들었는데요. 이 교수님은 적정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 적정 기술 아이디어를 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이것만 조금만 개선하면 굉장히 좋게 변할 텐데 삶의 질이 좋아질 텐데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어딘가 올려면 그걸 실제로 만들어서 제품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장소를 제공해 주는데 그게 바로 이러한 플랫폼인 거죠. 한 예로 이분이 어떤 지역에 가서 농사 짓는 분을 봤더니 굉장히 좋은 살충제를 쓰고 계신 거예요. 화학 살충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제조한 여러 가지 식물들 이런 것들을 잘 혼합하고 발효해서 만든 살충제를 쓰고 계셨는데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해요. 누가 이거 만들었냐고. 본인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럼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게끔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제안을 해서 실제로 이분이 농사짓는 과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또 어떻게 살충제를 만드는지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만든 방법을 알려줬죠. 그래서 실제 이분은 농사로 짓는 것보다 이 살충제를 개발한 특허료를 더 많은 돈을 벌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주민들의 실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기술 개발, 적정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더 실제 상용할 수 있도록 제품으로 만들어주고 또 그것들을 다른 사람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특허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돈이 부족하니까 어떤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런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그냥 생각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인 거죠. 기술의 어떠한 연결점이 되어주는 곳이 바로 이런 적정 기술에 관련된 플랫폼이에요. 앞서 보았던 5개의 영역 말고도 우리는 더욱더 다양한 영역의 적정 기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량과 관련돼서는 양수기와 관련돼서 머니메이커라는 적정 기술도 있고요. 또 건축 분야에서는 콘크리트 캔버스 쉘터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재료가 있는데요. 물을 부으면 부풀어 오르는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긴급으로 대피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그런 건축 분야도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아까와 같은 플랫폼처럼 칸 아카데미라는 교육할 수 있는 누구나 접근해서 교육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또 의료에는 다른 거 폴드스코프라고 해서 종이로 현미경을 만들기도 해요. 에너지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데 아까와 같이 열 효율을 높여주는 G세이버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축구공을 참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생기게끔 하기도 하고 줄넘기를 하는 동안에도 전기가 생기게끔 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넓게 퍼져 있는 이 적정 기술들은 곧 녹색 직업과도 연결됩니다. 녹색 직업은 말 그대로 그린 잡이라고 부르는데요. 환경과 관련된 직업의 그 직업군을 녹색 직업이라고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분야는
확대되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보다 훨씬 생활 밀착적이고 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는 직업들, 녹색 직업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오늘 한번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적정기술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심해진 지구온난화로 더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기후가 지금 우리 지구에 닥쳐온 현실이죠.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 곳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후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기술, 바로 적정기술이죠. 이 적정기술은 녹색 직업과도 연결이 됩니다. 다양한 적정기술의 확대로 인해서 이 적정기술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또 이 개발된 직업들은 곧 창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너지 분야에 창업을 할 수 있고 물 분야, 보건 분야, 건축 분야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환경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 환경, 인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이 기술을 개발하는 직업들을 우리는 적정기술과 관련된 녹색 직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킥스타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위대한 발명품이라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기후변화와 연결된 다양한 적정기술들의 사례들을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생활해 가면서 불편했던 많은 점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 조금만 바뀌면 좀 더 편해질 텐데. 혹은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또 살기 어려운 곳에 혹은 생활에 힘든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 시점이 바로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는 시작이고 또 새로운 직업으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적정 기술,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적정기술연구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